1940년에 간행된 오지영의 동학사. 동학 농민혁명과 이후 천도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동학 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했던 저자는 19세기 말 극심했던 매관 매직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내우 외환. 당시 조선의 상황이 그랬다. 안으로는 민씨 척족들의 부패가 극에 달했으며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조선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언제 먹잇감이 될지 모르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 19세기 말의 조선이었다. 우리나라를 개항하는 데 역할을 했던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제국주의가 된 거죠. 그런 일본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구조가 있고, 한편 청나라의 경우에는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죠. 러시아는 서양에서 영국과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동양 쪽으로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을 대신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일본과 또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1864년 경상 가명에서 혹세 무민의 죄로 최복술이란 인물을 처형했다는 보고를 올린다. 최복술은 다름 아닌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 그런데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폭발적으로 민중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동학 접주 출신인 백범 김구가 남긴 글에서 보듯 동학의 평등 사상이 당시 민중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평등과 변혁을 지향한 동학의 사상적 특징은 최재우가 죽은 뒤 제자들이 그가 남긴 글을 모아 간행한 동경대전이나 한글로 쓰인 포교 가사집 용담 유사에 잘 나타나 있다. 오심 즉 여심, 즉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죠. 평등. 그리고 또 하나는 천운의 예를 들어 순환. 또 이제 한글 경전인 용담 유사에 보면 용천검 이렇게 드는 칼을 쓰지 않고 무엇하리, 뭐 이렇게 아니 쓰고 무엇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칼을 가지고 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고, 세상사 이치가 바뀐다. 그건 결국엔 개벽사상인 셈이죠.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진 정읍 배들평야.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의 풍요를 상징하는 광경이다. 과거 고부군으로 불렸던 이곳에는 만석보라는 제방이 있었는데 능히 만석의 쌀을 수확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는 1894년 당시 고부군수였던 탐관오리 조병각 같은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기도 했다. 농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져왔던 것은 만석보 밑에 새로운 보를 만들어가지고 요술에 물세를 새롭게 더 추가로 받는 것들이죠. 불효죄라든가 또는 화목하지 않는 죄라든가 강상죄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제목들을 막 적용해가지고 2만 양을 수탈한 걸로.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함양군수라고 자기도 함양군수를 했거든요. 그 선정비, 영세불망비 뭐 이렇게 세우는데 비석들을 세우는데 그것 고부에다 그걸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00냥이나 됐다고. 닥치는 대로 문명 잡세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둬들였던 것은 사실이죠. 현재 수리가 한창인 초가집. 정읍시 이평면에 위치한 전봉준의 옛집이다. 서당 훈장, 직관 등 마을의 지식인 역할을 도맡아 했던 전봉준. 동학의 입도에 접주가 된 그는 조병갑의 수탈에 적극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혹한 매질뿐이었다.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장혁이 조병갑의 매질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제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1968년 12월 세상에 처음 공개된 사발통문. 주모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사발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둥글게 써놓은 이 사발통문을 통해 당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은 구체적인 혁명 계획을 공유했다. 굉장히 과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발통문이 만들어진 작성된 시기가 1893년 음력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보내느냐면 각 리의 집강들한테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제 의견들을 수합한다는 이야기죠. 명단을 누가 썼는지 모르게 사발로 돌렸다는 것.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농민항쟁을 이렇게 준비해 왔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894년 1월 10일 농민 1000여 명이 고부 관할을 습격했다. 하지만 조병갑은 이미 도주하고 없었다. 동학 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봉기는 차라리 한바탕 난리라도 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농민들의 절박함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장흥읍 충내리에 있는 벽사역터. 조선시대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엔 약 2천여 명의 역졸이 상주했다. 고부의 농민봉기 소식을 접한 조정은 당시 장흥 부사인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하게 되는데, 이용태는 이 벽사역에 역졸 800명을 이끌고 고부로 향한다. 하지만 이용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등 역졸들의 행패도 극심했다. 인근 무장연에서 상황을 관망하던 전봉주는 결국 1894년 3월 20일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재봉기를 선언한다. 이 시점부터 보국 안민을 기치로 한 농민 항쟁의 불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동학 농민군의 첫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진 황토현 전적지. 농민군은 이곳에 진을 치고 있던 관군과 보부상을 기습 공격해 큰 승리를 거뒀다. 그 관군과의 최초의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를 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때 전라 감영군이 오는데 그것을 최초로 이기게 되고, 의지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체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민군이 더 앞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황토현 승리 이후 고창과 영광, 함평 등 호남 서해안 일대를 연이어 장악한 농민군은 이후 동진을 감행해 장성 황령촌에서 관군에 또다시 대승을 거둔다. 이번 상대는 지방군이 아닌 서울에서 파견된 경군. 전라 감영군보다는 더 정예한 군대였음에도 농민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은 처음으로 장태 전술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 장태란 닭을 살쾡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인 농기구로 농민군은 이 장태를 굴리거나 장태 안에 짚을러 총알을 막는 엄폐물로 활용했다. 이후 장태는 죽창과 함께 동학 농민군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장태 전술을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장흥 출신의 이방원이다.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에는 천연기념물 268호로 지정된 거대한 푸조나무가 서 있는데, 이방원은 이 나무 일대에서 장흥 지역 농민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훗날 남도 장군으로 불리게 된 장흥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 이방원. 그런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분은 그 노론 계열의 임원의 밑에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자인 셈이 유학자인 셈인데, 은혜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조세 감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장흥 부사하고 이렇게 협의됐지만 안 되니까 전라도 관찰사를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그럴 신망이 두터워진 셈이죠. 장흥에는 굉장히 많은 접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사경이라든가 이인환이라든가 김학삼이라든가 아주 걸출한 농민군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방원이 그 중에서 가장 특출났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흥읍에 위치한 천도교 장흥교당. 1906년에 처음 지어진 건물로 서울의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이어 천도교 관련 건물로는 국내 두 번째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 곳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 이렇게 큰 규모의 천도교 유적이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잘 알려진 것처럼 천도교는 동학의 후신, 장흥은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동학의 교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기도 했다. 장흥부사는 삼품벼슬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흥부에서 2km만 떨어지면 벽사에게는 루품벼슬이 철방이 있습니다. 10km만 가면 광진 병영성에 병마절도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현감 한 사람이나 그 아전들이 뜯어먹는데, 여기는 착취당한 데가 많으니까 그만큼 더 울분들이 많고. 이방원의 장태 전술로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이후 엿새 만에 전라 감영이 있는 전주로 북진해 성을 함락시킨다.
당시 호남의 최대 도시이자 조선 왕조의 본관인 전주의 점령은 조정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결국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민씨 척족들은 최악의 한 수를 두게 되는데, 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한 것이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어느 한 나라든 조선에 파병을 하면 다른 나라에 문서로 알려서 같이 파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맺잖아요. 당시에 민씨 정권이 청나라에게 원병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군은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텐진 조약을 빌미로 자기들이 또 군대를 파견하게 돼요. 결국 단 하루의 시차를 두고 청군과 일본군이 상륙. 조선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휩싸인다. 외세의 개입 소식을 접한 전봉주는 당시 전라감사였던 김학진과 전주 화약을 맺고 농민군의 해산을 결정한다. 관민 상화책이라 해서 서로 이제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는 농민군이 해산한 거니까 너희들은 물러가라는 것을 천명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폐정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각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폐정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수탈의 방지와 처벌을 비롯해 신분제와 봉건적인 악습을 타파하는 것으로, 그 실행의 주체는 바로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였다. 당시 농민군에 점령되지 않은 나주, 운봉 등을 제외한 전라도 53개 군현 전역에 집강소가 설치됐다. 집강소는 상당히 엄격한 규율로 운영됐는데, 동학 농민군의 세력이 강했던 장흥 지역에도 집강소가 설치됐다. 강진의 선비, 박기현의 일기인 강제 일사를 통해 당시 장흥 집강소의 활동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동학도들이 승전을 한 어떤 승전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농민들이 주도권을 갖고 운영을 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관의 협조를 얻으면서 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농민들이 지방의 행정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하는 점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청일 양국에게 농민군의 해산 여부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결국 이 땅을 무대로 청일 전쟁이 발발했고, 일본군의 일방적인 우세로 진행된다. 한편 일본군은 1894년 6월 21일 경복궁을 기습적으로 점령한다. 이 같은 침략 행위를 접한 전봉주는 해산했던 농민군을 다시 조직한다. 이때부턴 척양척애가 농민군의 핵심 구호가 된다. 두 번째 봉기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봉준의 신문 기록. 당시 그가 밝힌 거병의 취지는 후대의 항일 의병 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차 봉기는 반봉건 위주의 전쟁이 되고, 2차 봉기로 들어갈 때 9월 달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이제 반일 전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앞선 무력에 의해 실패함으로써 이 근대화의 길이 좀 우리의 뜻대로 되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시점이었죠. 1894년 8월에 나온 일본 공사관 통유문.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이미 철저한 계획을 세운 일본군은 조선 관군이 합세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농민군 토벌작전에 주력을 맞는다. (1894년) 음력 11월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북상하던 동학농민군은 현재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우금치 고개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죽창을 들었던 동학농민군. 하지만 기관포까지 동원한 일본군의 화력은 막강했다. 우금치 고갯마루에서 전투보다는 차라리 학살에 가까운 참극이 벌어졌다. 전봉주 공초에 보면 자기가 이끌었던 군대가 농민군이 약 10,000명 정도 됐는데, 마지막 남았을 때는 한 500명 남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그 당시에 거기서 희생되고, 그 이후로 농민군이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산발적인 전투에서도 농민군은 쓰디쓴 패배를 거듭했다. 결국 군대 해산을 선포한 전봉주는 순창으로 피신해 후위를 도모하던 중 체포되고 만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진 그때 남도 땅 장흥에서 다시금 횃불이 타올랐다. 뭔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장흥에서 기포를 합니다. 11월 21일 날 웅치기포, 11월 25일 날 대흥기포를 해서 흥양현, 지금 고흥현을 함락시켜서 거기에서 관부와 인부와 병부를 뺏어옵니다. 현재 장흥경찰서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이곳은 과거 장흥부의 동원이 있던 자리다.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선 장흥의 동학농민군은 음력 12월 5일 이곳을 함락시켰다. 장흥부 함락 당시 이소사라는 여장군이 크게 활약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녀의 활약상은 적국인 일본의 신문에도 상세히 소개될 정도였다. 이보다 하루 전인 12월 4일에는 벽사역이 농민군에 의해 점령됐으며 12월 10일에는 전라병영성이 농민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이 시기에 동학농민군을 남도 동학농민군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장흥은 물론 무안, 한평 등지에서 농민군의 기포가 연달아 일어났다. 한편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일본군 역시 총력전을 개시하는데 본토에서 증원된 19후비 보병대대를 주력으로 부산 주둔군까지 토벌작전에 가담했다. 일본군이 서울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남진을 하고 그래서 어디로 농민군을 몰아붙이냐면 서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부산에서 온 일본군도 어디로 몰아붙이냐면 서진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밀어서 지금 현재 목포, 해남 이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농민군의 경우에는 어디선가 한 군데에서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디로 생각했냐면 장흥으로 생각을 했어요. 현재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위치한 석대들의 너른 들판. 동학농민군은 이곳을 최후의 결전장으로 삼았다. 장흥과 다른 지역에서 모인 농민군 3만 명이 이곳에 집결했다. 1894년 음력 12월 14일과 15일 사이에 벌어진 석대들 전투. 죽창과 화승총 등 빈약한 무기로 치열하게 맞서 싸웠지만 결과는 역시 우금치 전투와 똑같았다. 일본군의 우세한 신식 무기에 대부분의 농민군은 처절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갔다. 뿐만 아니라 전투 이후 토벌작전에서 일본군은 잔인한 학살을 자행했는데 당시 일본군 지휘관이 쓴 보고서에는 매우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농민군을 사륙했던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일본군 스스로 쓴 기록에만 보더라도 자기들이 대금 착금을 해가지고 돌격을 해서 이렇게 돌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돌살, 총살, 소살,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땅에 묻어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방법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나주에서도 일본군이 쓴 기록에 의하면 한 160명 정도가 이렇게 한꺼번에 죽거든요. 사람이 흐르는 피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기름때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광경이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의하면 조선 관군 역시 장흥 지역에서 수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갔고 강진선비 박기연의 강제일사에도 1894년 말에서 1895년 초에 엄청난 사륙이 자행됐음이 기록되어 있다. 장흥 서초등학교. 이곳은 과거 장흥부의 군사훈련장 장대가 있던 곳인데 장흥 지역의 농민군 처형은 주로 이곳에서 이뤄졌다. 장흥 동학농민운동의 대표 지도자였던 이방원 역시 이곳에서 처형됐다.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방원 장군 같은 경우도요. 아들이 시신 찾으러 오니까 너도 이리 와 그래가지고 같이 처형을 했거든요. 서초등학교 인근에 자리한 영회당. 장흥부 전투 당시 전사한
장흥부사 박헌양과 관군 98명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사당이다.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은 이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장흥 군수까지 참여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농민군의 후손들은 그저 숨죽인 채 살아가야 했다. 자기 자신이 농민군 후손이라는 얘기를 역적으로 인식돼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농민군 후손이란 말을 못했습니다. 농민군에 참여했다고 해서 전부 다 집도 뺏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논밭을 뺏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알거지들이 된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학에 참여했던 그 성씨들이 자자일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지난 1992년 작은 석대가 있던 자리에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이 세워지고 지난해에는 석대들 전적지에 기념관도 건립됐다. 사실 갑오농민 전쟁이 혁명으로 평가되고 장흥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곳곳에 기념시설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절차적인 민주주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그 요구들이 있게 되고 그런 맥락 속에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학계에서 또는 여러 그 사회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게 되고 10년 후, 즉 그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10년 만에 만들어지게 되죠. 역사는 때로 구분기를 돌아서 가기도 한다. 훨씬 후대의 사건들보다도 늦게 그 법적인 지위를 회복한 동학농민혁명. 이제 동학과 관련된 기념물 건립, 기념사업 등을 국가 지정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항일 독립운동, 5.18 민중항쟁, 6월 항쟁 등 한국 현대사를 이끈 저항정신의 원류가 바로 120년 전 학정과 외세에 맞서 걸기한 동학농민혁명임을, 그리고 남도의 드넓은 들녘이 그들의 최후의 항쟁지였음을 이제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